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계셨어요?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한테 그 상담 비슷한 그 학습 내용에 대해서 답변들을 주셨는데 너무나 좋은 답변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강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문자나 카톡으로 주시면, 빠른 답변을 원할 경우에는 문자나 그런 것들을 주시면 빨리 되니까, 여러분들 빠른 답변을 원하면 문자나 카톡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기가 살짝 걸려서 제가 마스크를 끄고 여러분들한테 스피커로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화면을 끄고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주는 여러분들 그 명화의 감상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냐면, 시대적인 흐름보다는 좀 더 화가 중심으로 하는 것도 좋겠고 좀 다른 것들도 원합니다 하는 의견이 몇 분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냥 여러분들 흐름은 어느 정도 다 됐어요. 유명한 화가들도 명화들도 많이 나왔고 해서 이번에는 좀 더 좀 재밌는 표현들을 한번 가져오려고 그래서 제가 생명 추상화가 추상화가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그 색으로 하는 이런 추상화가들을 중심으로서 하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 그래피스라는 이 낙서로 유명한 그 화가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는 수업을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기말고사를 아마 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이유는 왜냐하면 15주의 기말고사를 보니까 채점하기가 이것들을 평가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해서 좀 미리 그것들을 하는 걸로 하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이 시간 지키는 거, 날짜 지키는 거 자세히 꼼꼼하게 좀 살펴봐서 그 시간 날짜 잘 지켜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수업을 시작할게요. 생명추상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사람도 있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대표적인 생명 추상화가의 네 사람을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헬렌 프랑케스탈라하고 모리스 루이스하고 마크 로스크하고 바넷 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구나 하는 것들도 이해했을 거고, 조금 우리가 추상적인 그 화가도 명화에 많이 들어가지만 이 화가들도 굉장히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알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주는 이런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생명 추상, 그래서 컬러 플라이드 페인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그 색으로, 추상적인 것들을 색으로 한 그 화가들은 1940년대 말에서 1950년대 초에 이런 미국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미국에서 많이 늘어났다는 거 하는 거는 지금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그 시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큰 캠퍼스를 사용을 했고요. 이미지는 별로 없어요. 그냥 물감을 캠퍼스에 얇게 칠하거나 아니면 천에 스며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별게 없어요. 그런 것들을 유행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린버그라는 이 미국의 평론가가 1965년 이 모더니즘의 회화, 그래서 모더니즘이란 자기 비판적 태도의 심화나 과정이다. 그래서 매체의 순수성, 그 다음에 회화에서는 이런 평면성, 다른 장르와 공유하지 않는 회화 예술의 유일한 이런 조건이다 해서 이렇게 그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헬렌 프랑케스탈라는
탈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미국 뉴욕에서 많이 했고요. 한스 호프만에게서 그림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룩 회화를 많이 그리고요. 초벌칠을 하지 않은 이런 캔버스에 물감을 직접 부어서 얼룩이 지거나 아니면 스며들도록 하는 기법을 사용을 했대요. 그리고 이런 테라핀에 이런 유화물감을 희석해서 사용하다가 아크릴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우연성과 계획성에 공존하기도 하고요. 또 뭐 리도그라피, 에칭, 실크 스크린, 목판화 등 다양한 이런 작업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캔버스에 물감을 직접 붓는 이 스테인, 페인팅 기법으로 잘 알려진 이 프랑켄탈러는 추상 표현주의에 이은 이 컬러필드의 페인팅 기법의 대표 작가로 뽑힙니다. 지금 이 작업이 이제 이런 식이에요. 할렌 프랑켄탈러인데 이 사람은 지금 이런 그 물감을 그냥 쫙 뿌려요. 뿌리기도 하고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냥 하나의 인위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생명 구상을 지금 작업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헬렌 플랑켄탈러는 지금 그 작품들을 보면 약간 그 유머스럽기도 하고 자유로운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녀는 이 컬러필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초벌칠을 하지 않은 캔버스에 얼룩이 지거나 물감이 스며들도록 하는 기법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얼룩이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렇게 초벌칠을 해요. 백칠을 한다고 그러죠. 보통은 이 유화에서는 전체적으로 백칠을 한번 초벌칠을 이렇게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계속 덧바라요. 색을 섞어서 덧바르고 하는데 지금 이 그 헬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아예 물감이 스며들도록 하는 기법 그 자체를 했다 그런 거죠. 이런 방식으로 작품으로 이런 추상 표현주의의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것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그래서 번지는 효과를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번지는 효과의 형태도 해요. 그 사람 얼굴의 모습을 이렇게 블루로 이런 현상을 보였죠. 사람의 옆 얼굴을 연상케 하죠.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감을 흘려서 물감을 뿌려서 이렇게 해서 번지는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런 캔버스 위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기법 연구를 하는 이런 추상적인 이미지로 한다는 거죠. 이거는 노바스코파사의 그 노바코스시아의 그 절벽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그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여기에 깊은 그런 감명을 받아서 그녀는 이 스테인, 페인팅 그런 기법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사실은 이런 추상 회화에 대한 것들은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참 어려워요. 추상은 이 작가들한테 얘기를 들어야지만 이런 식의 이런 것들을 했구나 하고 이해를 되는데 사실은 저도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회화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스테인 페인팅 기법을 시도를 해서 이런 추상적인 이런 이미지 기법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절벽 어느 지방의 절벽을 보고서 영감을 얻어서 이런 절벽의 그런 표현들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이 모리스 루이스와 케네디 놀란드의 헤어 방식을 변화에 중요한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뉴욕에서 태어났고요. 이 1949년 이 버몬트 베닝턴 컬러지를 졸업하고 1950년 추상표현주의 화가 이 한스 호프만에서 그림을 배웠대요.
그리고 아실 고르키와 잭슨 폴록 이런 영향을 받아서 추상 표현주의 이런 자신의 방식으로 전개해 나갔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새로운 이런 색채 배색, 배합 방법의 연구에 늘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녀는 캠퍼스에 이런 물감을 직접 부어버리고 화폭의 이런 형상의 구분을 극복해서 이런 완벽한 이 평평성에 이르도록 해서 작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그 형상의 이런 그 어떤 그 이미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해서 색도 보면 너무 예뻐요. 사실은 이 보색 대비에 이런 영감을 받아서 이런 작품들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950년경에는 이런 캠퍼스의 넓은 면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이런 추상적인 색만을 칠한 양식으로 크게 주목받기 시작을 했대요. 이게 이 사람의 그 할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1953년에는 이런 추상표현주의 이론을 정립해서 예술평론가 이 클레멘트 그린버그가 눈에 띄면서 유형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색채 자체만으로 이런 서정성을 일궈낸 그녀의 회화는 이 모더니즘 추상화의 과제로 제시한 이 평면성의 문제를 해결했고요. 또 여기서 이런 시적 감수성과 그 여성 특유의 그런 우아함을 더해서 수채화를 연상시키는 그녀만의 그런 독특한 기법으로 이 그린버그의 단숨에 매혹을 시켰대요. 이 비평가가 아마 예술 비평가가 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비평가였겠죠. 이 그린버그가 이 사람이 아주 그 헬렌의 그림을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이거는 기법을 어떻게 한 거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수채화 같기도 하고 이 번지는 그 효과를 보면 수채화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한 걸까? 그래서 퀘션 마크를 많이 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만의 그런 독특한 기법을 막 그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58년 그녀는 이런 추상화의 원조라 불리는 이 로버트 마더월과 결혼을 했대요. 또 그러니 이 부부의 그림들이 또 대단했겠죠. 둘 다 이 추상화가의 부부가 이제 탄생을 한 거니까. 지금 이렇게 그들의 그림이 이렇게 닮았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영감을 주고 받았으니 당연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같은 추상화가로 해서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고 하지요. 지금 이겁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그 헬렌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이런 선 사상에 깊이 빠져 있었던 이 마더웰이 남편이에요. 그래서 헬렌도 이런 선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62년부터 그녀는 이런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서 더욱 이런 강렬한 색채들, 그 다음에 이런 염색 기법을 고수하면서 이미지 형상, 캠퍼스의 이런 바탕에 배경 없이 이렇게 색만 칠한 거예요. 그래서 1964년에는 이런 그 비평가 그린버그가 기획한 후기 회화작 추상 전시에 참여해서 이런 추상 표현주의의 2세대 화가로 자리를 굳건히 잡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작품을 보면 잘 모르겠어요. 뭐를 연상하는 건지 뭐를 의미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의미가 있겠죠. 예. 지금 이거는 이제 무슨 그 호프부르크의 궁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궁전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추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왕복 여행이라고 합니다. 왕복 여행.
그래서 지금 여행을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거가 이제 부부 같기도 하고요. 이게 헬렌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새가 된 것처럼 되어서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도 비치 바닷가의 그런 가서 그런 이미지에서 이런 그 추상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썸머 스캔인데요. 그래서 뭐 여름에 관계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미지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림들을 보면 이렇게 그 번지는 그런 효과 이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이런 작품들도 굉장히 대단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 생각을 갖지만 이런 색감이나 이런 그 비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안정감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그 무게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뚜띠프리띠래요. 그래서 이런 색감으로 이런 그 연결되는 이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플로드라는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작품을 가지고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문이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문이라는 거를 하고서 이런 여기에 이런 문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이 모리스 루이스예요. 모리스 루이스도 이런 면사포 그림을 많이 그렸고요. 아크릴 물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1940년, 50년 이 추상 미술을 많이 사용하면서부터는 이런 물감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이런 유화에서 아크릴 물감으로 많이 가는 것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캔버스를 흡수하는 재료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 위에 물감을 흘려서 이런 섬유 사이로 스며들게 함으로써 물감과 천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색채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인접하게 해서 색채의 그런 선명성도 유지를 하는 그런 기법들도 하고요. 또 붓질 없이 붓이 없이 그런 물감을 그냥 들이부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번지거나 아니면 그 상태에 부었는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나타나는 효과들 그런 작업들 그 다음에 사포, 스트라이프, 꽃을 연상시키는 그런 무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붓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감을 떨어뜨려서 꽃의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스트라이프 길게 하는 그런 방식도 연구를 하고 또 다른 작업들을 하는데 그것들이 다 붓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감을 그냥 붓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런 작업을 했다는 거죠. 이 추상화가들이. 그래서 지금 헬렌도 그렇고 이 모리스 루이스도 그렇고 그런 기법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헬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붓자국이 그렇게 나 있는 작품들이 별로 없었어요. 색감들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배색이나 이런 것들은 예쁘고 좋았지만 붓자국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뜨려서 거기서 번지는 효과들, 천에서 이렇게 물감과 천의 그런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아마 작업들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대한 이런 지침을 남기지 않고 후에 그것들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베일이라는 작품, 펄침이라는 작품, 그 다음에 줄무늬. 그래서 이 펼침은 이런 자연적인 생장과 펼쳐지는 이런 경관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펼침이라는 것들을 했고요. 이 줄무늬는 이런 인공적
이런 세 개를 함축시켜서 이런 줄무늬라는 이런 제목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모리스 루이스는 이 미국 볼티미어에서 태어나서 이 메릴랜드 전문대학에서 그림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공공사업 진흥국 연방미술계획에서 화가로 일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입체파, 이런 양식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별로이고 촌스러운 것으로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대요, 이 사람이. 근데 1952년 워싱턴으로 옮기고 화가 케네디 롤렌스를 통해서 뉴욕 이런 현대 미술의 지식을 얻게 되고 모더니즘 비평의 그 기수였던 클라멘트 그린버그를 만나서 작품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때 나이가 41살이었대요. 굉장히 그 나이가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화가의 꿈을 평생 동안 저버리지 않은 그 화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리스 루이스의 그림은 추상 그 표현주의에 대한 이런 반작용의 맥락에서 후기 이런 회화적인 추상 혹은 생면 회화로 거론되지만 이런 추상 표현주의인 이런 잭슨 볼럭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대요. 그리고 1953년 평론가 그린버그는 권유의 권유로 이 프랑켄탈러의 그 작업실을 방문해서 그녀의 작품 있잖아요. 바다와 산을 접하고 작업에 전기를 맞는데요. 그래서 수채화처럼 10개 채색된 이 플래니어, 이 프랑켄탈러의 유화에서 그림의 그런 물리적 두께가 제거된 그림의 그런 평면적인 성질을 발견한 이 루이스는 미치를 하지 않은 캔버스의 천에 묻은 이런 아크릴 물감을 흘려서 물들이는 그런 염색 기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환점과 영향을 준 이 플랑켄틸러에 대해서 그녀는 폴록과 가능했던 어떤 것 사이의 달이었다 말할 만큼 이 잭슨 볼럭의 이 추상 표현 영향에서 그 사람들의 그 독자성을 확보하는데 그녀의 영향이 굉장히 많은 주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리스 루이스란 사람은 처음에는 그 그림을 잘 못 그렸겠죠. 그래가지고 아마 그린버그 그 평론가를 만나서 막 이렇게 그 의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헬렌 프랑켄탈러를 만나서 그 사람의 작품들을 유심히 보면서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이 미치를 하지 않고 거기서 묻어나는 이런 평면적인 성질 이런 것들을 아마 발견을 해서 이런 연구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모리스 루이스 작품의 완성은 물감을 그 스며들게 하는 그런 기법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들을 나와서 뭐냐면 마그나라는 아크릴 물감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합니다. 처음 물감은 묽었으나 점점 유화와 가까운 농도로 만들어서 초벌되지 않는 캔버스에 칠해졌을 때 점점 스며들고 섬유 조직의 틈을 막거나 아니면 보호하는 역할에서 자연스러운 그런 모리스 루이스의 기법을 완성해서 본인의 독특한 그런 기법을 찾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잭슨 볼록의 등장으로 이런 전면 회화, 즉 화면 전체의 그런 조형 요소를 고루 배치하는 그런 구성 기법은 신화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나 잭슨 볼록은 이런 액션 페인팅에서 보여주었던 거칠고 광적인 스타일은 그의 죽음과 함께 곧 후광을 잃게 된대요. 그래서 반발 세력으로 나타난 것이 이런 차분한 형식의 생명추상과 기하학적 엄정성을 지니는 이 하드 에지 뭐 이런 스타일이 또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트렌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작품들을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막 뭐 거칠고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그렇게 잔잔하고 예쁘고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색을 그 회화나 이런 그 명화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꼭 그 그림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죠?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나 아니면 그런 그 그림을 그렸을 때 그런 문화적인 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겸용이 돼서 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모리스 루이스의 배드야드라고 합니다. 물감을 화폭에 쏟아부어서 착색하는 그림에 깊은 인상을 받아서 이 기법이 첫 번째 이 베일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물감, 색 있는 물감이 그림 아래쪽 구석을 가로질러서 나란히 흐르는 인상적인 색채 흐름, 그래서 펼침이라고 해요. 또 줄무늬, 이런 것들을 아주 수백 점의 작품을 제작을 했대요. 그래서 이 베스야드, 이 마그나 물감을 사용해서 붓을 사용하지 않고 캔버스를 걸어놓고 물감을 그냥 스스로 섞어가면서 착색되게 되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마르자 곧 말아서 창고에 보관했기 때문에 그림에 그 상하 표시가 없고 위아래 의미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간적인 착시가 없어서 평면에서의 번짐과 착색에 의한 이런 추상의 현상으로만 남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 요구사항 없이 이 작품은 그의 의도가 대체로 물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과정이었기에 그림이 그려진 방향으로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흘렸을 아크릴 물감이 섬유 조직을 막고 굳어진 이런 갈색의 흔적으로 물감의 속도가 번짐의 시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꽃이라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이게 이제 색색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선들이죠. 이 그림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회화적이고 색채가 아름답습니다. 물감을 얇게 펴 바른 색채들을 아주 강렬하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그 두 사람에 대한 색면 그림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다음에도 이 색면화가의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기말고사가 있습니다.